한국이 특별하다고요? 아시아 여행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가족 여행은 비슷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도시를 돌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움직이고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친 한 캐나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여행은 점점 버티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향한 한국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었고 계획된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순간 하나가 가족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 나 오늘 안 갈래. 노아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도쿄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족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일으켜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15년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 7살짜리 아이 앞에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때 에이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여행 왜 하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진짜로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그 눈빛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그 말이 목구멍 앞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꼴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아내 니키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루카스 벤넷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고 글로벌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출장으로 수십 개 나라를 다녔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가족 여행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일정 하나 챙기는 것이 수백억짜리 물류 계약을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도쿄에 와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일본에서의 2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일본어였고 에이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려면 골목을 몇 개씩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관광지마다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아이들 페이스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기고 있는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공원을 찾아갔는데 노아가 걷다 지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광객들이 흘깃거렸습니다. 저는 노아를 번쩍 들어 어깨에 올렸습니다. 에이드는 말없이 제 옆에서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느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에이든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 새로운 게 좋다며 뛰어다니던 아이였죠.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아침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노아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 느려지는 걸음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니키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쿄의 밤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이든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니키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한국 여행 어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이 반갑기는 했습니다. 일본 일정을 더 이어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같은 아시아권인데 비슷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보지 뭐. 니키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행배에 올랐습니다. 항구의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이 제법 세게 불었습니다. 에이든이 멀미가 오는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노아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냥 막막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아가 손을 더 세게 쥐었죠. 저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하나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여행이 오히려 힘든 기억만 남기는 건 아닐까? 그저 마지막 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줄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의 여행 전체를 그리고 제 생각 전체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 줄은. 이장. 멀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발밑이 여전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드는 얼굴이 아직 창백했고 노아는 제 손을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부산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구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건물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깔끔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나라 대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처음 가면 바닥부터 보는 것, 물류일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버릇이죠. 도시의 관리 수준이 바닥에 다 드러나거든요. 쓰레기가 있는지, 낙서가 있는지, 배수로가 막혀 있는지. 그걸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차가 멈출 때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살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음식 포장지 하나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벽에 낙서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아시아 도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 유럽의 웬만한 도시와 비교해도 이 정도면 놀라운 수준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깨끗한 구역을 지나가는 건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가족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기분 전환도 시킬 겸 근처를 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에이든이 걸으면서 조금씩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기대를 심어줬다가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그 이상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는데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어지럽히지 않는다거나. 에이든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 눈에도 보였던 거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했습니다. 글쎄, 아빠도 모르겠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에이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저거 봐.
작은 화분들이 가게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심어둔 건지 골목 입구부터 안쪽까지 줄지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꽃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저 웃음을 봤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니키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죠. 루카스,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걸어다닌 것만으로 이 나라를 평가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일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여기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항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에이든이 난간에 매달려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조용히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고.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다른지는 아직 몰랐죠. 그 답은 이제부터 찾아가게 될 터였습니다. 3장. 부산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니키가 지도를 보더니 근처에 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이야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 비슷비슷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외국인에게는 약간 불편한 곳. 그게 제가 아는 아시아 시장의 모습이었죠.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기름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공기.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쉼없이 흘러다녔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먼저였죠. 에이든이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니키한테 물어댔습니다. 노아는 제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아주머니, 커다란 솥에서 김이 펄펄 나는 국밥집, 색색깔의 과일들이 쌓인 가판대. 낯선 풍경이었지만 아이들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앞서는 눈치였죠. 조금 더 걷다 보니 한쪽에 커다란 솥이 놓인 노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솥 안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고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꼬치에 납작하게 눌린 것들이 그 국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시장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었죠.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를 보더니 작은 종이컵에 국물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그냥 마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에이든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겁도 없이 한 모금 들이켰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주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노아도 얼른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웠는지 호호 불면서도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단순한 국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었습니다. 오래 끓인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이렇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에이든이 어묵꼬치를 하나 더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2개를 쥐어줬습니다. 노아 것도 챙겨주면서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노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장면을 보며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됐다고, 더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니키가 검색해서 찾아낸 곳은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그릇을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뽀얀 국물에 고기가 담겨 있었고 옆에 깍두기와 부추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음식이라고요. 그 생각이 먼저였죠.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낸 육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스프를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비리지 않았고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었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맛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물류 전문가인 저도 그 공정이 궁금해질 정도였죠. 에이드는 처음엔 냄새를 맡으며 망설이더니 한 입 먹고 나서 조용히 그릇에 집중했습니다. 노아는 국물을 몇 번이나 떠먹으면서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니키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의 작은 식당에서 우리 가족 넷이 말없이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밥 한 끼를 먹이려고 골목을 헤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생이 이 한 그릇 앞에서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이건 쉽고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다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쪽에 작은 책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부터 잡지까지 좁은 공간에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표지 그림들을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도 형 옆으로 다가가 책들을 훑어봤죠.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방 안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발의 체구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림이 가득한 동화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아 앞에 쪼그려 앉더니 그 책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건지 그냥 보여주는 건지. 저는 반사적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통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노아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받아도 되냐는 눈빛이었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가 두 손으로 책을 받으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에이든도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처음 보는 사이였고 뭔가를 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아이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이런 방식의 친절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니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루카스, 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시장을 걷는 내내 그 책을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에이드는 그 책 표지를 자꾸 들여다보며 무슨 이야기일지 상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를 소중히 들고 다니는 모습을 저는 이번 여행에서 처음 봤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올 무렵 저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해봤습니다. 어묵 국물 한 모금, 돼지국밥 한 그릇, 그리고 이유 없는 친절 하나.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연달아 쌓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이 나라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아가 품에 안고 잠든 그 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한국어 글자들, 알록달록한 그림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만큼은 그날 밤 분명해졌습니다. 사장. 아빠, 여기가 일본보다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꺼낸 말이었지만 가볍게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어른이라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이는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두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일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차이를 분석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어느 쪽이 더 잘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것. 저는 그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부터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매번 숙제였습니다. 메뉴판을 해독해야 했고, 알레르기 걱정을 해야 했고, 아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으면 가게 앞에 긴 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골목마다 선택지가 넘쳤고 어디를 들어가도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아이들을 보면 먼저 뭔가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의도는 분명했죠. 거리의 분위기는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려 하면 상대방이 먼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손짓 발짓을 동원했고 그것도 부족하면 직접 앞장서서 데려다 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또렷한 눈빛이었죠. 저를 출구까지 직접 안내해주고는 인사도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에도 한국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이와 어른이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 어른이 지루했고 어른 일정으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됐죠. 한국은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아이들과 어른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풍부했고 어디를 가든 아이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니키가 어느 날 저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카스, 여기선 내가 엄마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니키는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면 어떡하나,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여행 내내 니키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 무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누가 눈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귀여워해줬습니다. 그 차이가 니키에게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이라고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사람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낯선 일을 대하는 방식,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라고 묻기에는 너무 다른 무언가가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릅니다. 5장. 부산에서 사흘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KTX라고 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든이 속도계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객실 안은 조용했고 진동도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기차를 타면 이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데 객실이 덜컹거리는 게 예사였으니까요.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산도 분명히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사 안부터 사람들의 밀도가 달랐고 움직임의 속도가 달랐고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 도시 전체가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역 밖으로 나서자마자 밀려왔습니다. 에이든이 입을 딱 벌리고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아는 제 손을 꼭 쥐면서도 눈은 사방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잠시 멈춰섰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니키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루카스, 노래방 가보자. 저는 처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에이든이 가고 싶다고 했고 노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에이든이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화면에 영어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자기가 아는 노래를 찾더니 망설임 없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노아도 덩달아 마이크를 잡더니 화면도 보지 않고 흥얼거렸습니다. 니키가 그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웃음이 언제부터 없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도 이렇게 온몸으로 웃은 적은요. 노래방 하나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방, 마이크 2개, 화면 하나. 그런데 이 단순한 공간이 우리 가족을 2시간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니키가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에이든이 아빠 음정이 자기보다 더 엉망이라고 놀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홍대로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거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고 지나가다 멈추고 또 걷다가 다른 공연 앞에서 다시 멈추고 이 거리 전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넘쳤습니다. 길거리 음식만 해도 종류가 끝이 없었습니다. 에이든은 이것저것 집어 먹으면서 걸었고 노아는 형이 먹는 걸 절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니키와 나란히 걸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쿄에서 아이들 먹을 것을 찾아 골목을 헤매던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뭘 먹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냈으니까요. 니키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 여기 더 있어도 되겠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정을 더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 이 도시라면 며칠을 더 있어도 질리지 않겠다는 느낌. 그게 저절로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홍대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보다 더 환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에이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노아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넷이 그 거리 한복판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흐르듯이 걸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기엔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라고 해야 할지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정확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아가 걸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이제는 그 말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6장. 서울에서 이틀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니키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동용 궁사라는 절이었습니다. 바다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이라는 것,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건물, 조용한 분위기, 향냄새. 그 정도겠거니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지루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래 있지는 말자고 미리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부터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이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와 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뭔가를 물어봤을 텐데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 길이 아이들을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었습니다. 아래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붉고 화려한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그렇게 한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도 웅장했고 동남아시아의 사원들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방식으로 바다와 절벽과 함께 세워졌다는 것,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안에 녹아든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 풍경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경외감이었습니다. 에이든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다 지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류 전문가로서 구조를 따져봤습니다. 절벽 위에 이 규모의 건물을 올리려면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 자재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현대 장비도 없던 시절에 이걸 지었다는 것이 따지면 따질수록 놀라웠습니다. 저는 에이든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모르겠어. 근데 대단한 건 확실해.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는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걸 난간에 매달려 내려다봤습니다. 니키는 그 옆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의 그 소란스러운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니키가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약간 의심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힌다고요? 그 정도면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박물관이 그 수준이라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동용 궁사에서 이미 한 번 예상이 빗나간 터라 이번에는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먼저 압도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천장이 높았고 공간이 넓었고 전시물들이 층층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소장 유물이 30만 점이 넘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30만 점.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현대적인 조명과 설계 아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낡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현재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물 옆에 달린 설명들도 영어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이 박물관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요.
에이든이 청동기 시대 유물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설명을 읽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역사가 200년이 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에이든이 보고 있는 이 유물은 그 10배, 20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야. 노아가 토기 하나를 유리 너머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디 갔어? 저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꺼낸 그 질문이 어른들이 쉽게 놓치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만든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그 긴 시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그게 이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이유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절벽 위의 사찰과 30만 점의 유물. 아침 저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상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깊이가 있다는 것. 쉽게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표면만 보고 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나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오늘 하루가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7장.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니키가 남산타워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미 며칠째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지쳐 있었고 저도 발바닥이 뻐근했습니다. 굳이 마지막 날까지 무리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에이든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에이든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걷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러나 싶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경사가 제법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소리가 났습니다. 도시 한복판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발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이든이 앞서 걸었습니다. 노아는 제 손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니키는 제 옆에서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같았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노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 저는 노아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노아가 제 어깨에 턱을 올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다시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게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도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에이든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아를 업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풍경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빌딩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 강과 강 사이, 그 모든 공간을 채우며 도시가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들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이 규모로, 이 질서로, 이 밀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등에서 내려 곁에 세웠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처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 시장 골목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던 아이들의 표정,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건넨 동화책, 지하철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던 젊은이, 해동용 공사 절벽 위에서 말을 잃었던 그 순간, 박물관에서 노아가 던진 질문.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경 앞에서 그것들이 전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깨끗한 거리도, 낯선 이에게 먼저 건네는 친절도, 절벽 위에 세운 사찰도, 30만 점의 유물도, 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도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기 봐. 강이 2개야. 한강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저녁 햇살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 말이 맞았습니다. 크게 2줄기로 보였습니다. 그 강을 따라 다리들이 이어져 있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이 이 도시를 얼마나 오래 지켜봐 왔을까? 저 강이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니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아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매일 이거 보면서 살아?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고 아니라고 해도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본다고 해서 이게 당연해질 수 있을까? 이 풍경이 당연해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 풍경을 보며 느끼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서울과는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난간에 매달려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노아는 제 옆에 붙어 서서 손가락으로 저 멀리 불빛들을 짚어가며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니키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내려가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까웠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뭔가를 깨달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몰랐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 나라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도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요. 저처럼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사람도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야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품을 했습니다. 슬슬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들, 그 사이를 흐르는 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들.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에이든이 내려가는 계단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8장. 귀국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면 아이들이 모아둔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 에이든이 모아둔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노아가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동화책. 노아는 그 책을 캐리어 맨 위에 올려뒀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소 앞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버스라는 게 어디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짐 싣고 자리 잡고 달리는 것. 그게 전부겠거니 싶었죠.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차체가 깔끔했습니다. 도색이 말끔했고 외관에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가 보였습니다. 좌석 간격이 넓었습니다. 앞 좌석 등받이에 개인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발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충전 포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올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반 공항버스입니까? 제가 출장 다닐 때 탔던 비즈니스석 항공기 좌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이든이 자리에 앉자마자 발받침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좋아했습니다. 노아는 모니터를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니키가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까지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군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로가 넓고 매끄러웠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에이드는 어느새 모니터로 만화를 보고 있었고 노아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습니다. 니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지난 며칠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부산 항구에 도착하던 날 발밑이 아직 흔들리던 그 느낌. 시장 골목에서 에이든이 어묵 국물을 마시고 아주머니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던 장면. 돼지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비우던 우리네.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두 손으로 동화책을 건네던 그 순간. 지하철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던 젊은이의 눈빛. 홍대 거리에서 에이든이 뛰기 시작하던 것. 노래방에서 온 가족이 배를 잡고 웃던 밤. 해동용 공사 절벽 위에서 말을 잃었던 그 아침. 박물관에서 노아가 던진 질문.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그 순간.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이렇게 선명한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이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녔지만 돌아가는 길에 이 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물류 전문가로 15년을 일하며 세계 수십 개 공항을 드나들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을 저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 제가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서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업적 습관이었죠. 천장이 높았습니다. 공간이 넓었고 동선이 명확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빛났습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공항 전체가 환하고 쾌적했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지저분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나다닌 공항들 중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 수준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에이든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로봇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공항 안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에이든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봇 앞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봇이 화면을 통해 안내를 해줬습니다. 에이든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로봇한테 게이트 물어봤는데 알려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내 직원을 대신하는 로봇이 공항 안을 돌아다니며 여행객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공항이라는 실제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그리고 그게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가 이 속도입니까? 캐나다에서 유료로 쓰는 인터넷보다 빠른 속도가 공항 무료 와이파이로 잡혔습니다. 니키한테 보여줬습니다. 니키도 잠시 화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 나라 진짜 끝까지 보여주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부산의 시장 골목에서 보여준 것들이, 서울의 거리에서 보여준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 공항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에이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책을 건넨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안내해준 젊은이도 어묵 국물을 내밀던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에이든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가 오랫동안 쌓아온 거야.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알 것 같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느낀 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노아가 캐리어에서 동화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으면서도 그림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책이 노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 스스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봤던 그 순간의 따뜻함이 노아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노아가 한국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남산타워다. 저는 몸을 기울여 함께 내려다봤습니다. 작아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도쿄를 떠날 때와는 다른 지침이었습니다. 그때는 무너진 것 같은 피로였다면 지금은 가득 찬 것 같은 피로였습니다. 뭔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그 묵직한 충만함이었죠. 저는 물류 전문가입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며 그 나라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청결함, 친절함, 에너지, 깊이, 역사,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 나라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세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한국에 가십시오. 아이와 함께 가십시오. 유명한 관광지만 보지 말고 시장에 가십시오. 골목을 걸으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니키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잘 왔지?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왔어. 노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릎 위에 동화책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시 올려주고 노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에이드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니키도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